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폭락하는 중국 증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증시가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의 핵심, 진원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펀드에 투자해두신 분들도 그렇고요. 또 관련되어서 시장과 관련돼서 무슨 투자를 해놓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다들 지금 좀 불안하실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투자자들의 대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중국 증시가 어제 그야말로 폭락을 했고요. 네. 예, 오늘도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네, 그야말로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6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잘 나가던 강세장을 나타내던 증시가 중국 증시였는데요. 네. 6월 이후로 40%가 넘는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어제는 주가지수가 8%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네. 중국 시장이 가격 제한폭이 있어서 하한가가 10%가 가격 제한폭입니다. 네. 근데 주가지수가 8% 넘게 떨어졌다는 거는 상장된 종목의 70% 이상이 하한가를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오전장에 4%가 넘는 또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바닥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이유를요? 무엇보다도 경기가 그렇게 뒷받침이 되지 않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작년 가을 이맘때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한 2,000포인트 정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6월 초에 5,000포인트가 넘게 올랐고요. 150%가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중국 경제 지표를 좋은 게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중국 경기는 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경기가 뒷받침돼서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중국 내국인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네. 투기적인 주식 붐이 일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런 유동성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바닥 모르고 이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후광퉁 같은 게 열리면서 외국인 투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투자 들어갔잖아요. 네. 중국의 개인 투자자도 많겠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꽤 많이 들어갔었죠. 일부 많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각 증권사의 HTS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국 주식 사고 파는 것처럼 중국 주식도 사고 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 우리 증시가 최근 3, 4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성과가 부진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린 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후광퉁이라고 하는 게 중국 시장이 외국인들에게 문을 열어놓지 않은 폐쇄 시장에서 네. 외국인들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이제 넓혀준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작년 가을에 후광퉁이 시작된 이후로 외국인들이 열심히 들어왔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이제 투자가 늘면서 주가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네. 거의 얼마 전까지 중국 시장의 화랑은 중국 개인 투자가들의 힘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후광퉁, 그러니까 외국의 문을 열어준 것 자체가 자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심어주면서 자국민들이 많이 투자를 하게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도 이 구조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ELS요, 주가 연계증권.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았던 것들을 보면은 네. 중국 증시는 아니지만 H증시, 그러니까 네. 홍콩 증시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H증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홍콩에서 거래가 되는 중국 기업, 네. 홍콩에서 거래가 되는 지수이지만은 이제 국적은 중국 기업들 중에서 홍콩에서 거래가 되는 기업들로 만들어진 지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종목들을 보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품을 설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네. 특히 홍콩의 H 지수는 좀 많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됐습니다. 아니 한간에는 70% 정도가 그렇다고 하는데 ELS의 기초 자산의 70%가요. 네. 그 정도까지 되나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돈이 네. 중국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때는 ELS 같은 걸 중위험 상품이다 그래서 많이 또 권유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손실의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일부는 그런 상품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직은 그 중국 주가 지수, 홍콩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가 광범위하게 손실이 결정이 되는 레벨은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워낙 중국 증시가 바닥 모르고 추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조금 이제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도 좀 이제 나올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ELS 모든 투자라고 하는 게 사실 뭐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은행 이자보다 나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이게 손실도 볼 수 있는 위험 상품이긴 한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원금이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사실 전제로 하고 투자를 하는데 네. ELS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이제 위험 상품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은행 예금과 비슷한 생각으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권유도 그렇게 많이 받고 하죠. 예, 그래서 예. 손실이 커지게 되면은 뭐 주가 떨어져서 충격을 받는 것보다 투자자들이 받는 데미지는 심적인 데미지는 저는 뭐 더 클 수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군요. ELS는 보통 그러면은 설정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뭐 기간마다 다 다르고요. 한 예. 3년 정도 기간을 이제 주는 건데 네.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상품 설계자와 투자자가 약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네. 은행 이자의 한 3배 정도 되는 이자로 이제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보통 주가 지수가 이렇게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통상적인 변동성이라 그러면 ELS 투자가 사실은 은행 상품보다 네. 좋은 그 괜찮죠. 성과를 내왔는데 예. 문제는 지금처럼 주가 지수가 몇 년에 한 번 나타나는 급락세가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변동성을 벗어날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을 내는 상품으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청산하겠다라고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일반적으로는 없고요. 네. 일단 손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손실이 확정되게 될 경우에 이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경우가 좀 일반적이죠. 네. 지금 그럼 H지수가 만선은 내려갔죠? 아직 안 내려갔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고점 대비해서 30% 이상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9,500 정도 9,500 하고 있는데요. 정도요. 예. 그럼 이 항생지수가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은 대략 ELS들이 그거는 뭐 ELS가 뭐 여러 가지 그 네. 지수대에서 만들어 팔렸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다양한가요? 뭐 일반화시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중국 증시의 하락은 끝을 알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 증시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있는 H 증시도 따라서 내려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아시아 시장을 다 물귀신 작전처럼 해가지고 다 내리는 그런 효과가 계속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은 중국 시장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한국과 대만 같은 데는 비교적 많이 주가가 오르고 있고요. 예. 사실 중국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갔다기보다는 내국인들 중심의 시장이고요. 네.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사실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제 뭐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제 파생이 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선진국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것 같고,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약간 중국 시장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한국이 반응이 조금은 좀 과도한 우려가 반영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문제는 중국 자산 자체에 대해서 이제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떨어지는 만큼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중국 자산을 직접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국 증시의 후광퉁이나 혹은 뭐 증시 중국 개별 기업이나 펀드나 뭐 ELS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뭐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뭐 주가 지수라는 게 아무리 나쁜 장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2달 안 되는 기간 동안에 40%가 급락을 했다 그러면 뭐 중장기적인 추세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또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뭐 올 가을이나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 좀 이제 청산을 하시더라도 청산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또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새로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께는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글쎄요, 뭐 주식시장 주가 전망이라는 게 답이 없는 거긴 합니다만은 네. 이번에 중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제도적인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데서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중국 기업의 주식을 샀다 그래서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그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진이나 제도가 주주들의 권익을 잘 지켜주는 데서가 장기 투자가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신흥국 시장은 한번 꺾이게 되면 파장이 조금 더 길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 네. 이런 제도적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은 시장은 오래 자산을 들고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지난 가을부터 진행이 됐던 중국 붐은 네. 일단락이 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좋은 기회가 오면 또 진입을 하시라는 조언은 드리고 싶은데 네. 저 같으면 지금 진입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제나 혹은 이 주식 시장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확실해지고 할 때를 좀 기다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우리나라 8, 90년대 경제가 고성장할 때 네. 경제는 고성장했지만 주가 지수는 좋았나요? 굉장히 불안정하게 움직였는데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그 위치에 있는 경제 발전의 단계가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남들이 안 할 때 나쁠 때 들어갔다가 네. 남들이 좀 좋다 그럴 때 잘 팔고 나와야 되는 잘 사고 파는 트레이딩의 마켓이지 오랫동안 들고 가는 바이앤홀드의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신흥국 시장 중에서 추천을 해주실 만한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 또 있나요? 지금 어려운 신흥국 시장이 질문이죠. 굉장히 다들 어렵기 때문에요. 네. 지금은 딱히 말씀드릴 만한 아이디어가 없네요. 오히려 네. 다른 신흥국 시장을 보는 것보다 지금 한국 주가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위험 자산을 늘린다 그러면은 한국 주식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네.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균 KDB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이었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뿔뿔.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네, 생생경제 3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있는데요. 오늘로써 임기가 반환점이 된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 경제정책을 평가를 하고요. 후반기 경제정책은 어떨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또 생생로펌 시간이 있는데요. 이혼 시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알아야 할 이혼 경제학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YTN 라디오 앱 예스, 또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파. 네,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이 정부가 반을 돌았나 봐요. 전환점을 돌게 됐는데 전반기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일단 점수로 여쭤봐도 될까요?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네. 결과는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도에 없는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잃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점이 만점이라면 몇 점 주시겠어요? 한 65점. 아, 그래요? 네. 재수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정부가 첫 번째로 추진한 정책이 경제 민주화였거든요. 그렇죠. 주요 내용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에게 빼앗긴 시장을 돌려주겠다 이런 거였었는데요. 네. 이것을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시킨다든가 기업 총수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큰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추진한 정책이 창조경제인데요. 네. 대기업 중심의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창의와 융합의 바탕 위에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전국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것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고 있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을 펴다가 중간에 경제팀을 현우석 팀에서 최경영 경제팀으로 바꾸고 경제 기조를 경기 부양으로 선회를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경영 경제팀이 새로 들어서면서 지도에 없는 그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부동산 규제 완화, 재정 확대, 금융 팽창 등의 이제 부양 정책을 폈죠. 네. 근데 결과는 기대했던 대로 되지는 않고요. 결국 부동자금이 800조 원으로 늘고요. 또 가계부채가 1100조 원이 넘는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난 2년 반 동안에 경제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미흡했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경제 보면은 그 민생의 4대 불안이 있습니다. 네. 고용 불안, 부채 불안, 생계 불안, 주거 불안 등등인데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는 많이 했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좀 잘못된 것도 있고 아직 평가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좀 피상적인 접근을 해서 이제 원했던 결과를 못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 지표상으로 볼 때의 변화는 어떤 것들로 좀 보면 그 변화가 좀 느껴질까요? 그 개선된 지표도 있고요. 예. 악화된 지표도 있습니다. 우선 개선된 지표를 보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2012년에 2,780만 원 정도였었거든요. 네. 2014년에 이것이 2,960만 원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소득 격차가 더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좋은 결과이긴 합니다만은 국민들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아주 개선이 많이 된 것이 경상수지 흑자인데요. 네. 2012년에 508억 달러였었거든요. 2014년에 그것이 무려 892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이 참 좋은 어떤 흑자라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서 결국 수입이 많이 줄어서 생기는 불황형 흑자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수가 좋아지긴 했는데 지표가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주택 거래 건수입니다. 네. 2012년에 그 거래 건수가 73만 건 정도 됐었는데 2014년에 그것이 100만 건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 하는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건데 그것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회복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살아나면 경제도 같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또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전세난이 완화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안 됐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악화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게 청년 실업률인데요. 네. 2012년에 7.5%였던 것이 2014년에 10.2%로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거의 절반이 취업이 안 됩니다. 또 이제 또 하나 고통이 뭐냐면은 가구당 평균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인데 2012년에 5,450만 원, 그것이 2014년에 5,99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빚이 많아졌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세수 결손이 많았습니다. 네. 세금이 안 거쳤다는 것인데 2013년에 8조 5천억 원, 2014년에 10조 9천억 원, 그리고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것만 해도 5조 6천억 원에서 25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는데 결국 국가 재정이 이제 더 부실해졌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부 경제 지표는 호전은 됐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꼭 바람직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악화된 지표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무역하는 조건이라든지 경상수지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부 변수 같은 것들도 있어요. 뭐 엔저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국의 예상되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것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좀 선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예, 우리 경제 대내외 환경 보면은 사면초가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아베노믹스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엔저 공습을 받고 있고요. 유럽의 재정위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의 침체가 가속되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를 절하시키니까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더 숨이 막히고요. 증권시장도 동반 추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위협까지 하고 있으니까 외국 자본 유출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경제 살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정부가 선방했다 이렇게 네. 평가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수록 정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구조개혁하자. 그리고 체질 개선하자. 부실기업 과감하게 덜어내고 새로운 기업도 자꾸 일으키면서 새로운 어떤 그 국가 경쟁력을, 경제 경쟁력을 찾아내자. 이런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돈 풀기 중심으로 살려보자 이러니까 이제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컸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임기 전환점을 돌아서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잘한 거는 더 잘하고 유지를 하고 못했던 것을 잘해야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창조경제 같은 경우에는 화두는 잘 던졌다고 교수님도 평가를 하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지 될 것 같고요. 네. 후반기의 경제 정책은 어떤 식으로 전개되면 좋을까요? 지금 정부는 후반기에 4대 부문 개혁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네.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다 개혁을 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 체제를 갖추겠다 이런 어떤 보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주 근본적인 거 하나 빠졌습니다. 어떤 거죠? 뭐냐면 산업 구조 개혁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지금처럼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 공업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중국에 지금 다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산업구조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마음대로 일어나게 하겠다. 그리고 R&D 투자 많이 해서 미래 먹거리를 계속 찾아내겠다. 그래서 중국, 일본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을 빨리 발굴해서 우리가 앞장서가겠다. 그런 어떤 이제 산업구조 개혁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그렇다면 산업 구조, 신산업 이런 것이 이제 관건이니까 다른 부분의 개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개혁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산업 개혁 같은 경우에요. 산업 구조 개혁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민간에서 엔진을 가동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로서는 이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정부가 할 일은 물론 많이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정말 살아나야 될 것이 기업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기업 한번 일으켜보자. 네. 그래서 정말 국가 경제도 살리고 자신도 한번 일어나보자. 그런 어떤 정신들이 여기저기서 다시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의 어떤 새로운 이제 의식 운동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제일 이 정부에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경제가 이렇게 대내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좀 살리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차원에서 경제 실상을 좀 제대로 알려달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시간 지나면 괜찮습니다. 이런 정책 표면은 고전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실상을 이제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해가려는 그런 인상을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인 산업구조 개혁이나 이제 신성장 동력 창출 이런 면에서 보면은 과감한 어떤 용기를 안 내고 있다는 건데요. 정책회가 알리고 국민들에게 이러니까 우리 개혁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동참합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새로운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경제는 정부 혼자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국민이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소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거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다음 달이 되면 추석도 다가오더라고요. 추석 지나고 나면은 많아지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혼 소송이라고 하네요. 명절에 아무래도 좀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면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혼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이런 게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오늘 주제는 이혼 경제학으로 잡아봤습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명절 지나면 진짜 이혼율이 높아지나요? 네. 그 실제 구정이나 추석 같은 그 명절이 지난 다음에는요. 네. 이혼 소송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명절이 불러오는 좀 불행한 일 중에 하나죠. 아, 그렇군요. 네. 예, 뭐 예. 각자가 좀 이렇게 참아왔던 것들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을 하는 거군요. 아,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명절 때 아마 힘든 시간들이 그 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혼하면 이제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이 중요한 또 숙제로 남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을 하거나 뭐 이혼할 때 바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재산 분할은 일단 이혼이 전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네. 뭐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해서 이혼하시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협의가 안 돼서 소송으로 나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두 경우 다 재산 분할이 원칙적으로 고려되고 네. 거기에서 결정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네. 그 이혼할 때 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뭐 예. 손실을 끼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예.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예. 그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어떤 남자분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바람을 굉장히 많이 피웠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 부인되는 분이 이제 이혼을 동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네. 그 남편분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심한 예.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제 부인한테도 예. 잘못한 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제기했던 경우죠 물론이요. 근데 그러한 경우에 그 이제 쌍방의 귀책 사유가 있었던 경우인데요. 어쨌든 귀책 사유가 있었던 책임이 있었던 그 바람을 피웠던 남편한테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고요. 네. 법리상으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뭐 비중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비중은 예. 네, 그래서 좀 약간 좀 그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재산 분할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양자가 그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눠서 가져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어떤 그 귀책 사유라는 게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혼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책임을 더 져야지 될 사람,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많은 사람에게 네. 갈 수 있는 뭐랄까요, 그 더 고통스러운 면이랄까요? 그런 건 뭐가 있나요? 네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재산 분할은 좀 단순한 면이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책임을 더 져야죠. 예, 그게 그렇기 어떤 때문에 것들로 가능한가요? 네네, 재산 분할 말고요. 위자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별도로요. 그래가지고 재산 분할은 소위 말해서 그냥 각자가 기여한 만큼 나눠 가져가지만 그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바람핀 남편한테 위자료를 많이 물리는 거죠. 그 부인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예. 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뜻에서 위자료를 별도로 플러스 알파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위자료는 법에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요? 위자료 금액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그 이혼 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되면요, 그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위자료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요소라는 거는 뭐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정행위를 했었던 기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자녀한테 그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 혼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양 당사자의 뭐 나이나 수입, 재산 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합니다. 근데 뭐 보통은 한 2, 3천만 원 정도가 통상 네. 위자료로 책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그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까지나 나오나요? 판결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억 원이 넘는 경우를
예. 뭐 아직까지는 뭐 거의 못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합의에 의한 이자료는 물론 뭐 수십억 원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네. 네네. 재산 분할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부부 네. 중에 네. 한쪽에서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서 같이 이렇게 일군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네네.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재산을 고유 재산이라고 그 명칭을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시댁 쪽에서 증여받았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아내가 처갓집에서 상속받았던 재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예가 되겠고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재산 분할을 하면 안 되겠죠. 자기 고유한 재산이니까요. 네. 하지만 이러한 고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수입이 서로 간에 없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누구도 돈을 벌지 않았을 때는 그 고유 재산을 팔아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산이 고유 재산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어떤 가사 노동이나 네. 어떤 그 비용의 조달 등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것도 분할을 해줍니다. 네. 아니, 방송에서 이거 계속 이혼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쭈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네. 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되는 재산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사회자님 잘 아시겠지만은 재산하면은 그 가치가 있는 것, 경제적인 가치가 네. 있는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자동차, 은행 예금, 뭐 주식, 채권, 예를 들어서 퇴직금까지 포함이 됩니다. 네. 보험 환급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퇴직금이나 보험 환급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의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분만이 그 회사에 재직을 했다라고 했을 때요. 이혼했을 때 이 다음에 받을 퇴직금이지만은 예상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회사에 부탁을 하면 이제 다 알려주는데요. 이러한 예상 퇴직금을 미리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은 판례가 확고하게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험이 이 다음에 종료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해지됐을 때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 금액도 상당히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상되는 환급금도 분할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각종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도 할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잘 건가요? 네, 예. 잘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국민연금법에 의해서요. 이혼할 때 분할을 해도 되고 네. 이 다음에 이혼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60세가 넘은 다음에 청구를 해도 됩니다. 아, 그게 받는 금액이 좀 달라지니까 그런 건가요? 받는 금액은 조금 달라지겠죠. 이자 네. 부분이 이제 좀 달라질 예.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네, 네. 국민연금 경우에는 그렇고 그러면은 다 나머지 재산들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분할이 되나요? 뭐 예금도 있을 거고요. 현금은 뭐 더 쉬울 네, 것 네. 같고요. 그렇죠. 네. 예금이나 현금은 아주 쉽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한쪽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상대방한테 정산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혹은 네. 혹은 이 집이 굉장히 서로 이제 마음에 들어서 가지려고 했을 때는 법원에서 두 쪽 다 못 가져가게 하고 네. 경매를 한 다음에 그 세금을 다 공제하고 예.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기도 하죠. 아이고, 그런 절차를 또 다 겪어야지 되는군요. 네. 근데 이렇게 재산이 있으면은 뭐 나눠 가지면 되지만요. 네네.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그 부채가 정당하게 예.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채였다라면은 공제를 해주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만약 개인적인 용도로 한쪽에 쓴 것이다라면은 공동재산에서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부채가 만약 초과됐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양자가 분할 비율에 따라서 그것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분할 비율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몇 년 동안 혼인을 지속했느냐. 네. 그건데요. 뭐 통상적으로 한 20, 30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한 경우에는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5대5 정도까지 예. 남녀 간의 그 분할 비율 내지는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려하는 요소는 누가 더 많이 벌었냐.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례적인 경우에는 여자한테 70%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 남자분이요. 네. 그 계속 그 혼인한 다음에 실직 상태에 있었고 무능력해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은 음주하시고 도박하시고 생활하셨고요. 네. 여자분은 거기에 반대로 꾸준한 수입을 올리셨고 그다음에 마인드도 좋으셨고요. 네. 재산 증식하는 데 있어요. 그다음에 아이들 양육도 다 했습니다. 상식적이네요, 그냥. 네. 네네네. 법도 그런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려주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6462님이고요.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익하게 잘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미처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을 다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전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